구독, 좋아요 부탁합니다. 반전세 연장 계약. 2년이 지나 전세로 계약한 신혼집의 만기가 다가왔다. 집주인과 트러블도 있어서 다른 집으로 이사가고 싶기도 했지만 아직 내 집을 사서 나갈 만큼 종잣돈을 모으지 못한 상태였다. 이사를 하면 이사 비용뿐만 아니라 중개 수수료 등 추가로 들어가는 비용이 만만치 않다고 판단했다. 신혼 초기에 불필요한 지출을 막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이사를 가기보다는 그 집에 계속 살고 싶었다. 나는 전세로 계약 연장을 하고 싶었지만 집주인은 전세로는 연장해 줄 수 없고 반전세 형태로 연장해 주겠다고 했다. 지금 생각하면 집주인이 말한 가격에서 좀 협상을 했어야 했는데 항상 언성을 높이며 이야기하던 관계였기에 괜히 연장을 안 해주면 어떻게 하나 싶어 가격에 대한 이야기는 하지도 못했다. 그리하여 우리는 임차인이라면 당연히 요구할 수 있는 최소한의 수리 요구도 하지 못한 채 반전세로 연장 계약을 했다. 집주인의 동의 혹은 공감 여부와는 관계없이 입주할 때부터 문제가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야기해보는 것이 좋지만 막상 계약을 앞두게 되면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항상 그렇진 않지만 독립 후 첫집 자취방 혹은 신혼집을 임차해서 사용할 경우 집주인이 임차인 세입자보다 나이가 많은 경우가 많다. 만일 현재 임차로 살고 있다면 과거의 나처럼 기죽지 말고 자기 권리를 당당하게 주장했으면 좋겠다. 결과가 어찌되든 사전에 이야기해 볼 수 있는 사항이다. 일장 순자산 마이너스 2.5억 원에서 재테크를 시작하다. 받은 월세로 내가 사는 집의 월세 내기. 최고가로 반전세 월세 계약을 체결하기는 했지만 반전세 보증금이 기존 전세금보다는 적었기 때문에 우리는 전세금 중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임대인에게 내 피 같은 월급의 일부를 떼어 매달 월세로 줘야 하는 것은 기분이 나빴다. 임대인에게 월급의 일부를 고스란히 뺏길 수 없다는 일념 하에 2년 동안 모아놓은 돈과 일부 돌려받은 보증금을 합쳐서 월세를 받을 수 있는 투자처를 찾아보기 시작했다. 우리가 거주하던 서울에서는 그런 곳을 찾기가 쉽지 않아서 우리는 상대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저렴한 지방으로 눈을 돌렸다. 그때부터 강의도 듣고 책도 읽어보면서 부동산 공부를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이후 강의를 같이 들으며 알게 된 지인과 이야기하다가 지방 충청남도에 있는 아파트들이 나의 예산 범위 안에 들어온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부동산 강의에서 배운 지식과 정보를 이용해 손품을 팔아 사전 조사를 한 후 충청남도의 한 아파트를 특정했고 주말을 이용해서 현장 조사 입장을 여러 번 다녀왔다. 해당 주택에 매매가는 대출을 이용했을 때 우리의 예산 범위 안에 들었고 여기서 월세를 받으면 대출 이자와 신혼집의 월세를 충당하고도 1만 원 정도가 남는 수준이 되었다. 우리는 곧 계약을 하고 이 지방 아파트의 월세를 받아 신혼집의 월세를 냈다. 내가 처음 의도한 대로 임대인에게 나의 노동으로 마련한 월급으로 월세를 주지 않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이후 같은 단지에 우리가 처음 매수했던 금액보다 더 낮은 가격에 매물이 나와서 추가로 한 채를 더 매수해 두 채에서 월세를 받기도 했다. 두 물건 모두 기본 수리 외에 셀프 인테리어를 추가해 임대를 놓았기 때문에 매도할 때까지 공실 없이 임대를 잘하다가 매도할 수 있었다. 우리가 했던 간단한 수준의 셀프 인테리어 덕에 월세 수익률도 좀 더 높아졌다. 일장 순자산 마이너스 2.5억 원에서 재테크를 시작하다. 우리 부부는 결혼 후 4년 만에 세입자 생활을 마감하고 내 집을 마련했다. 두 번째 임차 계약 만기를 맞이하면서 또 한 번 계약을 연장할지 내 집을 마련할지에 대해 많은 고민을 했다. 4년 동안 살았던 집은 앞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좋지 않은 일도 좀 있었던 집이었다. 좋은 추억만 가득한 집은 아니었기 때문에 이사를 하고 싶었고 첫 계약 연장을 전세가 아닌 반전세로 했기에 더 이상 월세를 내면서 살고 싶지 않았다. 집주인과의 트러블을 제외하고는
아파트 자체에 대한 만족도는 높은 편이어서 같은 단지 내 다른 전세를 찾아 이사를 하거나 매매를 하는 것을 우선으로 하고 알아보았다. 매물 찾기. 지금 생각하면 다행인지 불행인지 모르겠지만 같은 단지뿐만 아니라 인근 단지까지 전세 매물과 매매 물건이 거의 없었다. 옆 아파트에 매매 물건이 하나 있었지만 층에 비해 볕이 잘 들지 않아 포기했다. 우리는 평소에 용산에 살고 싶다는 로망이 있었다. 입지 분석 등을 따져서가 아니라 그냥 끌리는 동네였다. 따라서 혹시 그 동네는 집값이 얼마인가 하고 찾아봤더니 충분하지는 않았지만 가능은 할 것 같았다. 그래서 신혼집이 있던 동네가 아닌 용산에서 집을 마련하기로 결심하고 매물을 찾아보기 시작했다. 당시 우리 부부의 예산 안에 들어온 매물이 몇 개가 있었는데 네이버 부동산으로 보기만 하던 중 마침 그중 한 물건의 가격이 조정되었다. 우리는 가격이 조정된 것을 보고 바로 전화해서 집을 보여달라고 했고 집을 보고 계약을 진행했다. 그때 우리가 모아놓은 돈이 넉넉하지는 않아서 상당히 많은 대출이 필요했는데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끝까지 채워 대출을 받아 매매를 하기로 결심했다. 투자 시작을 위한 종잣돈 마련. 주택담보대출을 한도 끝까지 받으면서 너무 대출을 많이 받은 것은 아닌지 이자에 허덕이게 되지는 않을지 고민이 되었던 건 사실이다. 하지만 전세와 반전세를 살면서 4년간 3억 원가량을 모았던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대출을 많이 받아 내 집을 마련하더라도 초심을 잃지 않고 계속 절약하며 지낸다면 대출이 아주 큰 부담이 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자신이 있었다. 주택담보대출로 받은 금액, 그간 모아놓은 종잣돈, 신혼집 보증금을 다 더한 금액이 첫집 매수를 위해 필요한 금액 매매대금, 중개수수료, 수리비, 취득세 등보다도 컸다. 이때 내 집을 마련하고 남는 금액을 가지고 본격적인 투자를 할 수 있었다. 내 집 마련은 부동산 시장이 좋을 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준비가 되었을 때 하는 것이 맞다. 부동산 시장은 지금도 불안하고 예전에도 불안했고 미래에도 불안할 것이다. 뉴스 및 신문에서 부동산 가격이 안정되었다는 소식은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일시적인 안정은 있을 수 있겠지만 부동산뿐만 아니라 경제 자체가 항상 변동성이 있을 수밖에 없고 그 어떤 경제학자도 미래의 경제 상황을 정확하게 예측할 수는 없다. 부동산 시장이 안정될 때를 기다리는 것은 뜨지 않는 해를 기다리는 것과 같다. 다만 내 자신은 내 집 마련을 위해 준비하고 기다릴 수 있다. 준비하는 과정은 물론 길고 지루하다. 사람마다 처해진 상황, 장단점이 다양하기 때문에 준비 과정에서 무엇을 해야 할지는 각자 목표를 세워서 나아가야 한다. 경제적으로는 꾸준히 절약해서 종잣돈을 마련하든지 작은 돈으로 할 수 있는 안정적인 투자를 통해 종잣돈 마련에 보탬이 되든지 하는 방법이 있을 것이고 경험을 위해서는 책, 유튜브, 강의 등을 통해 재테크를 공부하고 실제로 행동해 봐야 한다. 실행 없이 공부만 하는 것은 자기 위안만 될 뿐 재테크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책, 유튜브, 강의 등 공부 방법은 어떤 것이든 상관없다. 재테크 공부는 이론만 가지고 연구하는 학문이 아니다. 부디 공부를 했으면 작은 것이라도 꼭 실행하기 바란다. 공유경제 에어비앤비의 눈뜨다. 지방의 주택에서 월세를 받다 보니 우리 부부는 별다른 신경을 쓰지 않아도 들어오는 부수입의 매력에 빠지게 되었다. 그러다 기존 주택 월세보다 수익률이 좋다는 에어비앤비에 대해서 알게 되었고 에어비앤비의 호스트가 되기로 결심의 일을 행동으로 옮겼다. 에어비앤비란 에어비앤비 에버는 2007년 샌프란시스코에서 2명의 호스트가 3명의 게스트를 맞이한 형태로 시작된 이후 전 세계 거의 모든 국가에서 400만 명의 호스트가 8억 회 이상 게스트를 맞이하는 규모로 성장했다. 국내에는 2014년에 진출한 세계 최대의 숙박 공유 서비스로 여행자인 게스트와 숙박을 제공하는 호스트를 이어주는 중개 플랫폼이다.
여행을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한 번쯤은 게스트로 이용해 봤을 수 있다. 집이 준비되어 있다면 에어비앤비 호스트가 되는 방법은 어렵지 않다. 일반적으로 호스트가 숙박시설로 제공할 집의 침대, 식탁 등 집기를 채워 넣은 후 에어비앤비 사이트에 게스트에게 숙소로 제공할 공간을 올려놓으면 된다. 집 전체를 숙박시설로 제공할 수도 있고 집의 일부 방만 숙박시설로 제공할 수도 있다. 내가 올려놓은 숙박시설의 사진과 설명을 보고 내 집 혹은 방에 숙박하고 싶다고 신청한 게스트에게 임대를 주고 숙박비를 받는 개념이다. 게스트의 숙박 신청을 호스트인 내가 수락하면 게스트가 에어비앤비 플랫폼에서 숙박비를 먼저 결제하고 게스트의 퇴실 후 에어비앤비 플랫폼에서 소정의 수수료를 제외하고 호스트에게 숙박비를 입금해준다. 긴장했던 첫 게스트와의 만남, 호스팅을 시작하고 첫 게스트를 만나기까지 시간이 좀 걸린다. 처음 오픈한 숙소는 후기가 전혀 없기 때문에 게스트들이 선뜻 숙박을 결정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우리 부부는 가격을 약간 조정하는 등의 노력을 했다. 다행히 싱가포르 출신인 일하는 게스트가 부인과 함께 숙박 신청을 했다. 처음 맞아보는 게스트라 걱정도 되고 긴장도 되었지만 숙소 앞에서 우리가 맞이한 엘은 인상 좋은 아저씨였다. 호스트가 게스트의 나이를 알 수는 없다. 게스트는 에어비앤비 측에 여권 인증을 해야 방을 예약할 수 있다. 엘이 체크인하고 며칠 후 세탁기 작동이 안 되는 것 같다고 동영상 메시지가 왔다. 서둘러 AS 센터에 연락을 취한 후 숙소로 가봤더니 엘은 우리가 온다는 이야기를 듣고 아침 식사를 사두고 기다리고 있었다. 남편과 나, 엘과 엘의 부인 이렇게 4명이 같이 빵을 먹고 엘의 일정을 물어보니 이화여대 주변을 둘러볼 예정이었다고 했다. 멀리서 서울까지 온 여행을 세탁기 때문에 망치면 안 되겠다는 생각에 우리가 세탁기 수리를 지켜볼 테니 다녀오라고 했다. 다행히 그날은 토요일이었고 우리 부부도 특별한 일정이 없어서 여유가 있었다. 엘과 그의 부인은 계획대로 이화여대 쪽으로 출발했고 토요일이었지만 AS 기사님도 배치되어 무사히 세탁기 수리를 마칠 수 있었다. 이후 엘의 체크아웃 날 청소를 하기 위해 숙소로 가보니 엘로부터 고맙다며 선물 쪽지가 남겨져 있었다. 이후에도 많은 게스트를 만나봤지만 처음 만났던 이가 가장 기억에 남았다. 에어비앤비는 숙소를 제공하고 수입을 얻는다는 장점도 있지만 새로운 사람을 만난다는 즐거움도 함께 준다. 우리 부부는 에어비앤비 관련 법규와 제반 규정이 명확하게 정립되어 있지 않았던 초기에 호스팅을 했지만 현재는 규제가 강화되고 법령이 정비되는 등 상황과 환경이 많이 바뀌어 있다. 현재의 상황 등은 사장 에어비앤비의 장단점과 현재 상황에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다. 이 두고 간 선물과 편지, 시세 차익형 수투자의 시작, 갭투자, 전세 레버리지 투자란, 흔히 말하는 갭투자란 매수 계약을 하고 잔금일 전까지 임차인을 찾아서 그 전세금으로 나의 잔금 일부를 지불하는 투자 방법이다. 혹은 전세가 껴있는 주택을 매매가와 전세가의 차액만 지불하고 매수하는 것을 말하기도 한다. 전세 가격이 크게 상승해 매매가와 차이가 적을 때 유용한 투자 방법이다. 다만 언론에서 말하듯 갭 매매가 전세가를 대출로 감당하는 방법은 실제로는 거의 행해지지 않으며 전세를 놓을 물건에 대해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다. 간혹 제2금융권 카드사, 보험사, 지역농협 등에서 후순위 담보대출이 가능한 경우가 있지만 방법을 찾기가 쉽지 않고 이자율도 높아서 굳이 그렇게 해야 할 필요성이 느껴지지 않는다. 그리고 갭 매매가 전세가만큼의 투자금도 없이 갭 투자를 하는 것은 임대인, 임차인 모두에게 위험하므로 그런 발상 자체를 안 하는 것이 맞다. 갭 투자를 할 때는 매매가보다는 전세 수요가 충분한지가 관건이다. 이는 뒤에서 이야기할 입지 분석 중 직주근접 및 교통망, 학군을 보고 판단하는 것이 좋다. 갭 투자를 해보니 전세가율이 높은 곳에서
투자할 때 투자금이 적게 들어가고 전세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곳에서 2년마다 전세금을 올려서 연장 계약을 하면 상승한 전세금만큼 현금 수입이 생긴다는 장점이 있었다. 다만 현재는 임대차 3법의 도입으로 임차인이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기존 전세 가격의 5%까지만 올릴 수 있도록 상승폭이 고정되어 있다. 전세 가격이 상승하지 않았는데 무리해서 전세금을 올리려고 하면 전세 계약 체결이 어려울 수 있으니 시장에서 형성된 시세를 뛰어넘으려는 욕심은 금물이다. 전세금이 최초 계약보다 하락할 경우 매매 계약 시 같이 체결한 전세금과 다음 전세금의 차액을 최초 전세 계약 만기에 돌려줘야 하는 위험 부담이 따른다는 것이 갭투자의 대표적인 단점이다. 그래서 갭투자는 단지 갭 매매 가전세가 이 적은 곳에 투자금이 적게 들어간다고 투자하는 것보다 앞으로 전세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할 곳에 투자하는 것이 좋다. 바꿔 말하면 전세 가격이 떨어질 리가 없는 곳을 선택해야 하는 방법이기에 전세 레버리지 투자라고 해야 옳은 표현이다. 갭투자 방식을 이용하면 매매 가격 전부를 지급하는 일반 매매의 방법으로 주택을 구매하는 것보다 전세금을 레버리지 지렛대 삼아 투자할 수 있다. 앞으로 매매 가격이 오를 곳이라고 판단되는 곳은 대개 이미 매매 가격이 비싼데 전세금을 레버리지 삼으면 일반 매매로 할 때보다 적은 투자 금액으로 부동산 투자를 할 수 있다. 투자 방법으로서의 갭 투자. 서울은 다른 나라들의 주요 도시와 비교해 봤을 때 집값 대비 임대료가 저렴한 지역이다. PRR, 프라이스 투 렌트 레이셔는 평균 소유비용, 임대소득, 임대수익 대비 주택가격 또는 지급 예상 임대료를 의미한다. 이때 소유비용은 구매비용, 이자비용, 보험비용을 모두 합산한 것을 뜻한다. PRR은 임대료 대비 주택가격이 높은지 낮은지를 다른 지역과 비교할 수 있는 지표다. 표의 임대료 소유비용은 소유비용 임대료인 PRR을 거꾸로 정리한 것으로 주택가격 대비 임대료 임대수익가 차지하는 비율을 나타낸다. 지표 이름을 영어로 만든다면 RPR 렌트 투 프라이스 레이셔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다. 이렇게 보면 서울은 다른 글로벌 도시에 비해 임대수익, 즉 임대료가 저렴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소유비용 대비 임대료가 샌프란시스코의 경우 5.7%, 뉴욕의 경우 5.2%에 달하는 반면 서울은 이들 도시의 1사 정도인 1.3%에 머무른다. 글로벌 주요 도시들과 비교해보면 서울은 임대료 수준이 낮은 도시에 속한다는 이야기다. 내가 인용한 자료는 서울의 집값이 타 글로벌 대도시 대비 높은 편이라는 주장을 뒷받침하려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거꾸로 살펴보면 이는 그만큼 서울의 주택 임대료가 낮은 편이라는 의미로도 해석할 수 있다. 우리나라 경제는 중국처럼 인구수에 기반한 내수 시장이 탄탄한 것도 아니고 미국같이 경제적 패권을 가지고 있지도 않다. 따라서 글로벌 경제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이는 주택 경기도 피할 수 없다. 이 때문에 나는 앞으로도 주택 임대료가 상승할 여지가 있다고 판단한다. 글로벌 경기와 상당 부분 동조화되어 있는 국내 주택시장이 여타 선진국들의 주택시장과 반대되는 흐름을 보이기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이다. 이와 더불어 2021년 기준 여전히 신규 임대차를 위한 물량 공급이 원활하지 않아 전 월세 등 모든 형식의 임대료가 상승 중이고 국내의 대출 규제가 심해지고 있는 추세를 보았을 때 갭 투자는 대출 없이 주택을 매수할 수 있는 방법으로 꾸준히 유용할 것으로 생각된다. 다만 이 경우 투자 시 갭이 작은 지역만 찾아다니는 갭 투자가 아닌 전세 가격의 상승을 이용한 레버리지 투자를 해야 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그래야만 전세 가격이 낮아지는 역전세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고 임대인, 임차인 모두 불안하지 않게 투자를 할 수 있다. 무엇보다 투자를 위한 공부를 게을리하지 않아야 피 같은 내 돈을 지킬 수 있다. 전세는 세를 낸다는 뜻이다. 전세가 타인 소유의 집을 이용할 때
일정 금액을 보증금 형식으로 맡겨 놓았다가 다시 찾아가는 제도임은 모두가 알고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 제도가 우리나라에만 존재하는 독특한 제도라는 것을 알고 있는 분들은 생각보다 많지 않다. 전세제도의 기원은 조선 말기라고 하는 이야기도 있고 그 훨씬 이전부터 존재하던 제도라는 이야기도 있다. 중요한 것은 전세제도의 또 다른 본질을 이해하는 것이다. 전세제도는 사인 간 행해지는 무이자 대출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형식상으로는 부동산의 임대차지만 실질적으로는 임차인과 임대인 간 이자율 0%의 금융자금의 융통계약 성격도 가지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전셋집을 얻고자 하는 이들은 원금 전세금의 손실 위험 여부를 철저하게 따져봐야 한다. 이를 위해서 국가에서 확정일자라는 제도를 만들어서 임차인 스스로 본인의 전세금을 쉽게 보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반대로 전세를 놓고자 하는 이들은 전세보증금이 전세계약 만기에 임차인에게 돌려줘야 하는 채무임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임대인과 임차인의 관계가 언론에서 이따금씩 보도되어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갑과 을의 관계가 아니라는 뜻이다. 전세금을 지불하는 임차인의 입장에서 원금의 손실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하는 것은 임대인이 실소유주가 맞는지 여부와 등기부 등 본상, 내가 임차하려는 집의 권리관계 설정 내역이 깨끗한 상태인지 보는 것이다. 이것이 원금을 지키는 최소한의 방법이자 가장 보편적인 방법이며 이는 부동산 중개업소에서도 계약 당일에 다시 한번 확인해 주는 것이 보통이다. 본인이 전세금을 지불하고 입주하려는 주택에 본인보다 선순위로 설정되어 있는 특별한 권리관계가 없다면 어느 정도 안심할 수 있다. 다만 우리나라의 사법체계에서 등기의 공실력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데 반해 일반인들이 권리관계 확인을 위해 가장 믿고 보편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수단이 등기부 등본인 점은 아이러니하다. 사실 등기부 등본 외에 딱히 다른 방법이 없기도 하지만 말이다. 투자 사례. 영등포구 A아파트. 몇 해 전 겨울 영등포구에 소재하는 A아파트를 전세를 끼고 매수했다. 그 당시 한참 해당 지역의 갭 매매 가전세가 작아져 있던 때여서 투자를 고려하는 이들에게는 반응이 뜨거웠던 곳 중 하나였다. 우리가 매수했던 시점을 기준으로 한동안 전세 가격 지수의 상승세가 매매 가격 지수의 상승세보다 높아졌고 이후 2017년 중순부터는 매매 가격 지수의 상승폭이 전세 가격 지수의 상승폭을 능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매수 당시 금액으로 갭이 3,200만 원이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3,200만 원만 있으면 매수할 수 있겠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이다. 중개 수수료, 취득세, 임차인이 요구할지도 모르는 수리 비용이 추가될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하고 접근해야 한다. 우리는 주인이 거주 중이었던 아파트를 매수해서 도배 비용 정도만 추가로 지불했었다. 첫 갭 투자를 했던 그 해는 봄부터 서울 대부분의 아파트 전세 가격이 상승하고 있었고 이런 전세 가격의 급등이 매매가를 밀어 올릴 것이라고 예측하던 때였다. 당시 영등포구에 있는 아파트들 중에서 여러 곳을 돌아다녀 봤는데 이미 상당수의 투자자들이 다녀간 후였다. 우리는 수집한 여러 자료를 바탕으로 상승세가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한 뒤에 현장에 갔으니 선제적으로 진입하는 투자자들보다는 조금 늦을 수밖에 없었다. 중개업소에서는 이곳이 지방 투자자들이 버스를 대절해 매매 계약을 하고 간 지역이라는 이야기도 전했다. 직접 본 것이 아니라 사실 여부를 확인할 수는 없지만 투자자가 몰리는 곳은 이런 식으로 원정 투자가 이루어지기도 한다. 다른 투자자들에 비해 조금 늦게 그 지역에 관심을 갖게 되기도 했었고 우리가 관심을 가졌을 때는 그 지역이 한참 주목받을 때라 가장 원하던 아파트 지역 내 리딩 아파트를 매수하기가 어려웠다. 가계 약금을 보낼 계좌 번호를 달라고 연락한 사이 다른 부동산에서 가계 약금을 넣었다고
한 적도 있었고 집까지 보고 왔는데 매도인이 매매를 보류하기로 했다는 연락을 받은 적도 있었다. 그렇게 가게 예약금을 보내려던 몇 시도들이 허사가 되었다. 소위 인기 지역에 투자할 때는 가게 예약금도 빨리 두둑하게 입금하고 계약금 자체도 매매가 대비 10%가 아닌 그 이상을 보내는 것이 추후 계약 파기를 막는 방법이다. 그리고 매도자의 변심으로 매매가 보류된 경우 그 아파트를 계약하고 싶고 자금 여력이 있다면 아예 제시한 매매가에 웃돈을 지불하는 방법도 있다. 가계 약금과 계약금을 많이 지불하는 방법은 매매뿐만 아니라 전세를 계약할 때도 동일하게 이용 가능하다. 팁 주인 거주 물건. 매물을 보면 중개업소에서 주인 거주 물건이라며 장점을 어필하는 경우가 있다. 주인이 거주한다고 항상 상태가 좋은 것은 아니다. 그리고 임차인이 거주한다고 상태가 나쁜 것도 아니다. 실제 거주하는 사람의 성향에 따라 집 상태가 많이 차이 나지만 나 같은 경우 신혼집, 전셋집에 살 때 주인과 연락이 꺼려져 집 물건에 자잘한 고장이 나 있으면 알려는 주듯 내 돈으로는 수리하지 않고 참고 살았다. 꼭 전셋집을 더럽게 함부로 써야지 라는 의도가 아니었대도 다음 거주자, 세입자 혹은 매수자가 보기에는 고장이 많은 집일 수 있는 것이다. 여러 사정에 의해 임차인이 거주하는 물건은 상태가 좋지 않은 경우가 존재한다. 일반적으로 임차인 거주 주택이 주인 거주 물건보다 상태가 나쁘다고 하며 내가 경험한 바로도 그러했다. 생각해보면 집주인이 직접 거주하던 곳은 문제가 생겼을 때 수리 여부 및 사양을 자신이 직접 판단해서 바로바로 고치거나 수리하기가 용이했을 것이다. 본인이 불편 사항을 느끼던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형태로든 해결을 했을 것이므로 항상 그렇지는 않지만 주인 거주 물건이 임차인 거주 물건보다 상태가 양호할 가능성이 크다. 임대를 줄 목적으로 집을 매수하는 경우 가급적 주인 거주 물건을 구입하는 것이 예상치 못한 수리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다. 누가 거주했든지 매수 전에 집 내부를 꼼꼼하게 살펴봐야 하는 것은 동일하다. 그 당시 우리는 갭 투자를 처음 하는 것이라 잘 모르기도 했고 자금 여유가 없어서 정말 괜찮다고 생각했던 몇 건의 계약을 놓쳤다. 차선으로 리딩 아파트가 아닌 인근의 다른 아파트를 계약했다. 입지 분석 및 아파트 선정에 관한 이야기는 사장이 실제 투자에 이용한 입지 분석 사례에서 자세히 살펴보겠다. 투자자들에게 갭 투자로 각광받는 지역은 투자금이 적게 들어간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그들 역시 집을 매수한 후 전세를 내놓기 때문에 추후 전세 물량이 많아져 임차인을 찾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다행히 나는 운 좋게 임차인을 찾을 수 있었고 매수한 지 2년 6개월가량이 경과한 후에 매도했다. 한 아주머니가 와서 아들의 신혼집이라며 우리가 보유하던 주택을 매수했는데 계약하고 잔금을 받고 나오면서 행복하게 사세요. 라고 말이라도 해줄 걸 하는 후회가 남기도 한다. 운정신도시 B아파트. 첫 갭 투자 후 파주 운정신도시에 있는 한 아파트 역시 전세를 끼고 매수했다. 해당 아파트는 경매 강의에서 경매 물건을 분석할 때의 시에 있던 아파트였는데 임장을 가본 후에 사례 물건의 낙찰가보다 좋은 동, 좋은 층에 보다 더 싼 물건이 있는 것을 보고 매수했다. 임장한다고 해당 아파트와 인근의 중개업소에도 여러 번 갔었는데 그 아파트에 방문한다고 해서 모든 것을 알 수는 없었다. 사전에 손품을 파는 것의 중요성을 많이 느낀 곳이었다. 우리 부부는 이 분양권 강의 수강을 통해 꾸준히 분양권 투자에 도전했고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지역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아파트 및 오피스텔 분양권을 취득했다. 이 역시 시장의 흐름에 따라 다양하게 투자할 줄 알아야 한다는 우리 부부의 공통된 인식과 그것을 실행하고자 했던 의지가 바탕이 되었기 때문이었던 것 같다. 빚을 안고 시작했던 부부 재테크. 10년 전 -2억 5천만 원의 재정 상태로 결혼 생활을 시작한 우리 부부는
지방 소형 아파트 월세 투자를 시작으로 에어비앤비 등 월별 현금 흐름을 창출하는 투자를 경험했다. 이어서는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아파트 및 분양권에 투자해 시세 차익을 얻었으며 이 중 일부 실현된 차익도 다시 재투자하고 있다. 남과 다른 특별한 전략이 있었던 것은 아니었지만 남보다 더 절실하게 움직이고 실천하고자 했던 것이 현재까지 재테크 과정의 원동력이 아닌가 생각한다. 우리 부부보다 더 나은 재정 상태에 있는 사람은 너무나 많다. 하지만 우리도 결혼 10년 차에 강남에 주택을 구입할 수 있었다. 우리 가산주택이 행정구역상 서초구에 소재하기에 엄격히 따진다면 강남주택은 아니지만 서초구는 포괄적으로 강남권에 속하는 지역이라 여겨 강남으로 지칭했다. 행정구역을 자세하게 언급하는 이유는 나중에 괜한 오해를 사고 싶지 않기 때문이다. 강남을 선택했던 이유, 책의 뒷부분에서도 언급하겠지만 그동안의 거주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용산은 도심 한복판에 있어 서울 어느 지역을 가려고 해도 편리한 자동차 교통이 강점이고 위아래로 용산공원과 한강공원을 이용할 수 있는 좋은 입지를 자랑한다.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 마포는 비교적 활발하게 정비 사업이 진행된 곳이어서 단지 내 주거 환경이 대체적으로 쾌적한 편이다. 결혼 직후에 거주했던 동작구 일대는 신축은 아니었지만 나름대로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괜찮았으며 타 지역과의 연결성 측면에서도 좋았고 젊은이들이 좋아할 만한 나름의 인프라가 꽤 갖춰져 있었다. 용산과 마포는 강남권 대비 학원가가 열세인 것은 사실이지만 학군이 약하다는 것이 우리 부부에게 큰 문제거리가 되지는 않았다. 그렇다면 용산과 마포도 부각되는 장점이 뚜렷한데 우리는 왜 강남 지역에 소재한 주택을 추가로 매수했을까? 우리 부부에게 있어 학원가의 형성 유무가 주거를 결정할 때 중요한 요소는 아니다. 강남권은 다른 지역에 비해 대부분의 요소가 다 월등하게 평가받는 것이 사실이고 학군 혹은 학원가와 관련된 요소가 용산과 마포에 비해 확연히 우위에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다. 단순하지만 여기에는 많은 것이 내포되어 있다. 같은 학원가라고 해도 중계동, 목동보다 강남권의 학원가를 우위로 치는 이유이기도 할 것이다. 대한민국 사교육 1번지라고 불리는 곳은 강남구 대치동이다. 학원가가 자리 잡음으로써 강남에는 자연스레 교육 관련 시설이 늘어나고 유흥시설이 적어진다. 교육을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풍조상 학원가로 이사를 하고자 하는 수요가 계속 유입된다. 일각에서는 학생 인구 수가 적어진다며 학원가의 위기가 올 것이라고 하는데 절대적인 학생 수는 줄어들어도 대치동에 오고 싶어하는 수요는 앞으로도 꾸준히 있을 것이다. 중계동, 목동 학원도 대치동 학원의 본원이 상당수 있다. 또 어느 학원이든 대치동의 커리큘럼을 그대로 따라간다고 하면 인정해주는 분위기도 있는 만큼 KTX 등 빠른 이동 시간을 보장하는 교통망이 더욱 발달할수록 지방에서 대치동으로 오려는 수요는 더욱 증가할 것이라고 본다. 대치동의 실거주 수요가 꾸준히 상승하는 전세 가격에 좀 더 보태서 매매를 할까 하는 매매 수요도 늘어나고 대치동 인근의 삼성동, 도곡동, 개포동 등으로 전세 매매 수요가 퍼져나가게 된다. 이런 흐름은 강남구 내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 강남구 옆에 서초구와 잠실 등으로 상호 지속적인 영향이 오간다. 수요가 유지된 강남권의 집값이 견고해지고 강남 인구가 꾸준히 증가 혹은 유지되니 사람이 많아진다. 사람이 많아지니 편의시설, 교통망이 생기고 편리한 교통망과 인프라를 누리려는 양질의 직장들이 생기게 된다. 그렇게 사람들이 선호하는 요인들 학원가, 교통, 직장 등이 쌓여서 지금의 강남이 탄생하게 된 것이다. 우리 부부는 강남권 내에서의 선순환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하고 이곳에 진입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말한 강남의 교육 관련 요소는 일례로 이야기한 것이며 사실상 강남은 다른 여러 가지 입지 분석과 관련된 요소에서도 비슷한
맥락으로 타 지역 대비 우위를 점하고 있다. 즉, 강남권이라는 지역 내에서의 선순환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거주하려는 주택은 매우 큰 자금이 소요되기 때문에 거주와 투자라는 두 가지 관점에서 같이 접근해야 한다. 나는 실거주할 예정이니까 집값이야 오르면 좋지만 안 올라도 관계없다는 이야기를 주변에서 심심찮게 듣는다. 하지만 집이란 거주도 해야 하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투자 관점의 고려가 꼭 필요하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천년 만년 그 집에서 살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기껏해야 20년 정도이며 정말 길게 거주하면 30년 내외다. 상승기에 가격 상승이 잘 될 곳 또는 하락기에 가격 방어가 잘 될 곳이 투자의 관점에서 좋은 곳인데 이는 다르게 말하면 내가 팔고자 할 때 잘 팔릴 수 있는 곳이어야 한다는 뜻이다. 즉, 내가 필요로 하는 곳보다 객관적으로 다수의 사람이 필요로 하고 남들이 좋아하는 곳을 고르는 것이 투자의 관점에서 더욱 좋다는 얘기다. 이제 투자는 그만해도 되지 않니? 위에서 언급한 강남권 주택을 계약한 후에 부모님에게 들었던 첫 마디다. 이제 어느 정도 투자를 했으니 팍팍하게 살지 말고 조금은 편하게 살라는 이야기셨다. 우리 부부가 투자 초기에 비해 노하우가 조금 생긴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보유하는 물건의 관리를 위해서는 부동산 관련 정보를 계속 보아야 한다. 부동산 뉴스 정보, 연관 정책 변화를 들여다보고 있으니 어떤 곳에 어떻게 투자할지도 약간은 감이 오는 것 같다. 그래서 앞으로도 상황에 맞는 좋은 대상이 보이면 투자를 지속할 것이다. 빠르게 변하는 정책에 대응하는 것만으로도 버겁긴 하지만 그래도 투자를 멈추지는 않을 생각이다. 이제는 처음에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했던 것만큼 투자가 힘에 부치지는 않는다. 투자도 처음이 어렵고 두렵지 계속 하다 보면 자신만의 노하우도 생기면서 차츰 할 만하게 된다. 공부의 필요성.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꾸준한 공부가 필요하다. 공부라고 하면 대부분 거부감이 들거나 어렵고 귀찮게만 느끼는데 중고등학교와 대학교 때 하던 공부와 투자를 하기 위해 하는 공부에는 차이가 있다. 투자를 하기 위한 공부는 시험을 보지 않고 최종 결과만 남는다. 또한 같은 공부를 하는 친구가 교실이라는 한 공간에 모여 있지도 않다. 같은 반 친구가 경쟁자였던 학생 시절의 공부와 달리 사회인의 투자 공부는 눈에 보이는 경쟁자가 딱히 없다. 교실이라는 물리적인 장소에 모여 있는 것이 아니다 보니 같이 투자를 공부하는 친구를 찾기도 힘들 뿐더러 꼭 친구보다 잘해야만 성공하는 투자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처음에는 재테크를 해야겠다는 굳은 의지가 있었다가도 혼자서 공부하다 보면 어느새 그 의지가 사라질 수 있다. 하지만 전국에 투자할 물건이 하나만 있는 것도 아니고 모두가 똑같은 자산에 투자하기 위해 공부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각자 자신의 상황에 맞춰 투자를 하면 된다. 종자 돈의 크기 등 개개인의 상황과 조건이 다른 만큼 굳이 경쟁의식을 갖고 공부할 필요는 없다. 대신 시험을 보지 않아 늘어지기 쉽고 공부를 안 한다고 잔소리할 사람도 없다. 다른 사람을 보고 자극을 받든 스스로 동기부여를 하든 의지를 불태워야만 계속해서 재테크를 공부할 수 있다. 그리고 지속적인 공부만이 빠른 결정과 실행을 할 수 있는 자신감을 심어줄 수 있다. 학생 때는 시험 결과가 한 번 나쁘다고 해서 그것이 남은 인생에 매우 큰 영향을 준다고 보기는 어렵다.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서 다음 시험에 만회할 수 있고 내신이 적게 반영되는 전형을 선택해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수험생 및 그 부모의 입장에서는 동의할 수 없는 이야기일 수도 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사회인의 투자는 종잣돈이 걸려있기에 신중해야 한다. 경우에 따라 손실을 만회하기 힘들기 때문에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 더욱 공부가 중요하다. 대부분 상승장에서 남들이 재테크하는 것을 바라보다가 뒤늦게 분위기에 편승해 투자에 뛰어들고 이후 하락장을 맞아 투자에 실패하면서
투자라는 분야 자체에서 떠나는 경우가 많다. 우리 부부는 독학으로 공부하면서 부족한 부분이 생겼을 때 해당 부분만 강의를 듣는 방법이 유용했다. 또 부부가 같이 공부하면 좋은 점 중 하나는 대화 소재가 매우 다양해진다는 점이다. 자신이 읽은 기사 혹은 알게 된 내용을 이야기하면서 서로 부족한 부분을 채울 수도 있고 투자 아이디어를 얻거나 서로 생각의 차이를 좁혀갈 수도 있다. 물론 우리 부부도 10년쯤 결혼 생활을 하다 보니 둘의 생각이 항상 같을 수는 없다는 것을 느끼고 있지만 신기하게도 점차 생각의 방향이 가까워지는 것 또한 자주 느낀다. 결혼 생활 외에 다른 분야, 재테크 이야기를 하는 것은 서로의 성향을 좀 더 확인할 수 있게 해주고 지루할 수도 있는 일상의 활력소가 되어주기도 한다. 내 돈 안 들이고 부동산 공부하는 법. 부동산 투자도 공부가 선행되어야 손실을 볼 확률을 줄이고 좀 더 나은 선택을 하기가 쉽다. 공부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각각의 장단점이 있다. 독서, 저자의 경험을 간접 체험할 수 있고 추가 비용 없이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내용을 반복해서 찾아보기가 용이하다. 내가 편한 시간에 시간을 쪼개 틈틈이 공부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좋은 점이다. 다만 매체의 특성상 업데이트가 불가능하고 초보자의 경우 시시각각 변하는 시장을 혼자서 따라가기가 쉽지 않다.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는다는 점 때문에 언젠가는 읽어야지라고 생각하면서 늘어지기도 쉽다. 국공립도서관에는 재테크 관련 책이 많지는 않아서 무료로 빌려 읽는 것이 어렵기도 하다. 인터넷, 자료, 유튜브, 블로그, 네이버 카페, 업데이트가 어려운 책보다는 시장의 변화를 빠르게 알 수 있고 인터넷비만 내면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지식을 습득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다만 양질의 정보는 강의 혹은 컨설팅을 통해 유료로 공개하는 경우가 상당수 있고 콘텐츠를 제공하는 사람의 역량에 따라 내용의 깊이와 진실됨의 차이가 크다. 양질의 콘텐츠를 꾸준히 제공하는 유튜브 채널과 블로그를 찾아내는 것 역시 재테크에 관심 있는 사람이 해야 하는 일이다. 현장, 답사. 위에서 이야기한 매체들은 장점이 확실하지만 결정적 한계가 있다. 내가 직접 현장에 가볼 수 없다는 것이다. 사실상 모든 답은 현장에 있다. 임장기를 책에 공유하거나 유튜브에 올리는 채널도 있지만 당연히 투자자가 직접 가는 것만 못하다. 하지만 전국의 모든 현장을 쫓아다니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간다고 한들 아무런 준비 없이 초보자 혼자서는 제대로 된 정보를 얻을 수 없다. 정말 건물 외관, 조경만 보고 오는 경우가 다반사다. 초보자가 어느 강의를 들어야 할지도 막막하고 어느 현장에 가봐야 할지 막막할 때 가장 손쉽게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은 모델하우스에 가보는 것이다. 처음에는 부담 갖지 말고 일단 그냥 들어가 보는 것이 좋다.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사장님이 벌떡 일어나서 맞아주는 부동산 중개업소보다 훨씬 부담감이 덜하다. 모델하우스 관람의 장점은 크게 세 가지가 있다. 첫 번째, 대부분 청약 전주 금토 일요일에 관람이 가능해 평일이든 주말이든 각자 편할 때 관람할 수 있다. 요즘은 코로나로 사이버 모델하우스도 많지만 초보자라면 가급적 직접 모델하우스에 가보는 걸 추천한다. 사이버 모델하우스는 직접 방문했다가 잘 기억이 안 나는 부분을 복귀할 때 사용하는 보조적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이 좋다. 모델하우스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보통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관람이 가능하다. 인기 청약 단지의 경우 대기하는 시간도 무시할 수 없는데 하이패스 제도를 이용해 영유아, 임산부, 장애인은 대기를 하지 않고 곧장 입장이 가능할 수도 하다. 두 번째, 모델하우스의 가장 큰 장점은 청약제도에 대해 궁금한 점을 상담사에게 일일로 물어볼 수 있다는 것이다. 청약제도뿐만 아니라 해당 현장의 최신 동향도 알 수 있다. 모델하우스를 가면 유니트 59A, 84B 등이라고 쓰여 있는 집안 내부 공간만 보지 말고 상담사에게
작은 것 하나라도 묻고 오자마는 사람이 모델하우스에서 꼭 보고 나오는 유니트는 사이버 모델하우스를 통해 집에서도 볼 수 있고 평면도로 대체 가능한 홍보물에 불과하다. 세 번째, 모델하우스를 관람하면 컵티슈, 라면 등 선물을 주곤 하는데 우리 부부의 경우 모델하우스를 많이 다녀서 약 2년 동안 컵티슈를 살 일이 없었다. 게다가 운이 좋으면 경품 행사에 당첨될 수도 있겠다. 우스갯소리로 모델하우스에서 라면 줄 때 청약해야 가장 수익률이 좋다는 말이 있다. 모델하우스는 전국 방방곡곡에 흩어져 있지만 이곳들을 다 가보는 것은 불가능하다. 자신의 집에서 가까운 곳에 모델하우스부터 방문하는 것을 연습해보자. 모델하우스가 있는 부지는 분양이 완료되어도 다른 분양 현장에 모델하우스로 계속 바뀐다는 것도 알 수 있다.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사이버 모델하우스를 운영하거나 인터넷으로 사전 예약을 해야 입장이 가능하니 관심 있는 곳은 미리 해당 건설사 홈페이지나 전화로 개관 일정을 안내받는 것이 좋다. 관심 고객 등록 서비스를 이용해 문자로 안내를 받는 방법도 있다. 모델하우스를 다녀온 후에는 꼭 본 것들을 기록해 두는 것이 좋다. 무엇을 기록하는지는 크게 중요하지 않다. 가는 길에 어느 길이 차가 막혔는지, 맛집은 어디가 유명한지 등 기록을 한다는 자체의 의미가 있다. 내가 당장 청약할 것이 아니라고 해도 기록을 해두면 나중에 그 지역에 다른 물건에 투자할 때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이때 가능하다면 종이보다는 핸드폰 등 인터넷 블로그, 에버노트 등의 기록을 남겨두는 것이 좋다. 나중에 찾아보기가 용이하기 때문이다. 참고로 모델하우스 내에서 사진 촬영은 원칙상 금지다. 모델하우스 오픈 전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는 손품을 팔면서 모델하우스 오픈 일정과 해당 단지의 인근 시세를 조사하는 것이 좋고 모델하우스 혹은 현장 근처의 맛집도 알아보는 것이 좋다. 주말에 가족과 외식도 하면서 재테크의 소소한 재미를 느껴가는 것이 재테크를 지치지 않고 오래 할 수 있는 방법이다. 팀 모델하우스 오픈 일정을 알 수 있는 방법. 닥터아파트, 부동산 114 등의 부동산 포털 사이트나 호갱노노, 리얼캐스트에서는 모델하우스 오픈 일정, 청약, 계약 일정을 알려준다. 이 중 부동산 114와 호갱노노에서는 분양 알림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관심 단지가 있다면 분양 알림을 설정해두는 것이 편리하다. 각 건설사 홈페이지에 직접 관심 고객 등록을 해두는 방법도 있다. 분양 알림 혹은 관심 고객 등록을 해두어야 원하는 시간에 모델하우스 관람 예약을 하기가 용이하다. 스스로 판단하기. 모든 투자는 스스로 판단해 실행해야 한다. 남에게 의지한 투자를 하게 되면 내 실력은 절대로 늘지 않는다. 요즘 화제가 되는 조기 은퇴를 달성하기 위해서뿐만 아니라 은퇴 후에도 투자는 더욱 중요해진다. 노동소득 없이 오로지 투자에서 비롯된 수익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시점에 잘못된 투자를 하게 되면 내 노후 전체가 뿌리째 흔들릴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자양분인 재테크 실력을 기르기 위해서는 스스로 판단해서 실행하는 투자 실력을 길러두어야 한다. 무비판적으로 컨설팅 혹은 찍어주기 강의를 들으면서 실행하는 투자는 그때그때 한두 번은 이익이 날지 모르지만 내 평생을 책임져야 할 투자 물건을 보는 눈은 기를 수 없다. 스스로 판단하게 되면 아무래도 손해에 대한 부담 때문에 더 절실하고 꼼꼼하게 확인하고 결정할 수밖에 없다. 이 과정에서 얻는 경험은 우리의 평생을 책임져줄 재테크 실력으로 돌아올 것이다. 내가 주도적으로 결정하지 않은 투자였다면 손해가 났을 때 10중 8구 해당 투자를 추천해준 남의 탓으로 무책임하게 잘못을 떠넘기게 될 것이다. 내가 회피해버리면 그 순간은 마음이 가볍겠지만 결국 돈도 잃고 실력도 쌓이지 않고 손해만 가득한 상황이 된다. 자신의 판단 없이 남의 생각으로 수익이 생긴다면 왜 그 물건이 수익이 나게 된 것인지 모른 채 시간만 흘러보내게 된다. 훗날 비슷한 상황이
눈앞에 온다 한들 남의 도움 없이는 수익을 만들어낼 수가 없을 것이다. 내가 공부해서 그 내용을 가지고 판단하고 투자해야 손해가 발생하든 이익이 발생하든 그 공부가 내 것이 된다. 내가 모르니까 투자의 결과에 대해 남 탓을 하게 되는 것이다. 정부가 잘못했다는 둥, 찍어준 강사가 잘못 찍어주었다는 둥, 이런 것들 모두 자신이 공부가 덜 되어서 하는 핑계일 뿐이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It ain't over till it's over.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로런스 피터 요기 베라. 내가 아무리 공부를 열심히 한다 한들 미래를 알 수는 없기 때문에 손해를 볼 수 있다. 하지만 손해가 나는 상황이 되었다고 손 놓고 한숨만 쉬어서는 안 된다. 어떻게든 손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려고 노력해야 한다. 예를 들어 부동산의 경우 하나의 자산에서 손해가 난 만큼 다른 자산에서 발생한 이익에서 손해를 상계해 양도소득세를 절감해주는 양도차익, 양도차손 통산이라는 방법을 이용할 수 있다. 주식 역시 이에는 주식에서 손해가 난 주식의 손실을 통산해 양도소득세를 절감해 볼 수 있다. 이를 손익통산이라고 하는데 2020년 이전에는 해외 주식 사이에서만 손익통산이 가능했지만 2020년 양도분부터는 국내 주식과 해외 주식 간의 손익통산도 가능해졌다. 물론 여기서 손익의 통산이 가능하려면 국내 주식도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는 경우만 해당된다.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는 국내에 상장된 주식을 소액으로 거래소 내에서 투자하기 때문에 이익이 발생해도 양도소득세가 발생하지 않는다. 특히 부동산과 주식의 양도차익, 양도차손 통산, 양도차익, 양도차손 통산이란 양도소득세 절세 방법으로 유용한 것으로 이익 손실 부분, 즉 실질적인 이익분에만 세금을 부과한다는 뜻이다. 간단하게 예를 들어보겠다. 참고로 부동산과 주식 모두 양도소득세의 과세 대상이 된 경우에만 손익통산이 가능하다. 부동산의 경우 A아파트를 매도하면서 7천만 원의 이익이 발생했으나 비상가에 매도해서 3천만 원의 손실이 났다고 가정해보자. A와 B가 동일인 소유이고 매도가 같은 해 잔금일 또는 소유권 이전일 기준에 이루어졌다면 A에서 난 이익 7천만 원에서 비상가에서 난 손해 3천만 원을 뺀 4천만 원에 대해서 계산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면 된다. 주식의 경우 미국 A 종목의 양도에서 1천만 원의 이익이 발생하고 국내 주식 B의 양도에서 400만 원의 손실이 났을 경우 차액인 600만 원에 대해서 계산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면 된다. 다만 소액 주주가 장내에서 양도하는 국내 상장 주식은 양도소득세 비과세이기 때문에 손익통산 대상에서 제외된다.